저희 팀원 리퀘스트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력이 되게 좀 특이해요. 사실은 제가 석사를 30살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0살에 결혼하면서 석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백그라운드는 경영경제고, 그리고 경영이랑 IT를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생명과학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생명과학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대학을 제가 177학점을 듣고, 제가 학부만 11학기를 다녔거든요. 네, 학부만 11. 여러분 자녀는 그러지 않기를 제가 꼭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솔직히 뭐를 하라고 시킨 적이 없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학원을 너무 다니고 싶어서, 제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니까 같이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절대 공부하는 학원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으세요. 운동만 주구장창 시키시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중1 들어갈 때 아버지가,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제가 외동아들인데 저를 아버지 친구분의 친구분이 어딘가 캐나다에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를 혼자 보내버려가지고 중고등학교 내내 제가 캐나다에 혼자 살았어요. 제가 저희 집 독자였거든요. 저 캐나다 가버린다는 얘기에 저희 할머니 진짜 쓰러지셨었고 네, 저희 아버지는 저를 조금 약간 그렇게 대책 없이 많이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캐나다에 뭐 저희 집이 잘 살아서 갔던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환경 안에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작은 아버지랑 고모 둘 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신데 그 둘을 프랑스 유학을 보내면서 공부를 시켜줬어요. 근데 스스로는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나가는 거에 그런 로망이 있으셨는지 저를 캐나다로 보냈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거기서 영어 잘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근데 거기에서도 뭐 부유하게 유학 생활을 한 게 절대 아니고, 정말 외국인, 제가 한국인 홈스테이에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외국인 할머니 집에 하숙으로 들어가가지고 중2부터 혼자 밥 해먹고, 이제 냉장고 한 칸 렌트 받고, 그 세탁기는 너는 언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받아놓고 중2부터 그렇게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그런 식으로 저 혼자 멋대로 사는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대학교 때까지 정말 지 맘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멋대로 그냥 진짜로 살았어요. 근데 대학을 들어갈 때도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1도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오늘 영맘이고 아이들 그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도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았어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면,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첫 시작이니까.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입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이 저를 캐나다에서 대학 보내줄 형편은 절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해외에서 5년 이상 살다 들어오면은 이제 재외국민으로 대학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뭐 토플, 토익 이런 거였는데, 사실 토플, 토익은 그 당시에 너무 쉬웠어요, 저한테.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해서 대학교 인터뷰 보고 나서 이제 재외국민 전형 인터뷰가 끝났더니 대학교에서 한동대학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너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하는 네가 4학년까지 들어야 되는 모든 영어 수업 다 면제. 근데 한국어만 3, 4를 들어. 너는 한국어에 문제가 있다. 제가 맞춤법도 다 틀리고 한국말도 어눌할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그 어려운 형편의 외국을 가 있었다 보니까. 캐나다에 혹시 세인 캐서린이라는 동네 아시나요? 모르시죠?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거기서 공립을 다녀가지고 거기다 외국인 할머니 집에서 살아버리는 바람에 한국인도 없는 동네에서 제가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럴 정도로 들어와서 토익 토플을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원서를 쭉 써냈는데 잘 됐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떨어진 데가 하나였어요. 한 군데 떨어지고 다 붙었어요. 떨어진 데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경희대 한의학과가 떨어졌어요. 그 경희대 한의학과가 이제 자율 접수가 돼가지고 재외국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줬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 논술 문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백지로 내고 나왔거든요, 논술을. 그 논술 문제가 뭐냐면은 이진법과 음양이론을 이용하여 태극기를 논술하여라. 제가 지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백지로 내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 막 그 경희대, 고려대 다 붙었었거든요. 다 붙고 외대도 붙고 한동대도 붙고 했는데 재외국민 전형으로 붙어버리니까 그 고대 뭐 이런 데가 거의 다 영어 영문학과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이. 근데 저는 진짜 죽어도 영어 영문학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딱 또 제 이름답게 저희 어머니가 한동대학교에 갈대상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율전공이니까 저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랑 중고등학교 내내 안 살다가 이제 와서 같이 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제가 오죽했으면 캐나다에서 들어와가지고 대학 가는 준비하는 그 몇 달 동안을 집에서 300m 떨어진 고시원을 구해서 살았어요. 부모님이랑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내내 혼자 살다가 딱 들어왔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포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갈 때도 저희 부모님도 저희 고모가 막 난리가 나서 너는 지금 당장 고려대를 넌 안 쓰면 넌 나한테 죽는 줄 알아나 막 이랬는데도 저희 부모님은 내비둬 지 맘대로 하라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고 학부를 살면서도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제가 전과를 합니다. 저는 대학을 계속 다녀야 됩니다. 알아서 해라 맘대로 해라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의 자유의지를 상당히 많이 탐구하게끔 도움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든지 간에 새로 뚫어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이 없이 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두려움 없이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는 대학교 이제 해외까지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포닥까지 제가 늦가기에 공부 시작해서 30살에 석사 시작해가지고 석박하고 그리고 와이프랑 애들 다 끌고 진짜 없는 돈에 이스라엘까지 가서 공부하고 포닥하고 그리고 이제 총장님이랑 합의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래 너 홀짜펠 교수님 여기 제 은사이신 홀짜펠 교수님 연세 많으시니까 네가 이거 연구실 이제 물려받아서 가는데 해가지고 한국 들어왔는데 홀짜펠 교수님이랑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 축복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진짜 정부 과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와서 저희 연구실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돈을 어찌할 바를 막 70억이 넘는 돈이 연구비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생들이 줄을 쓴 거죠. 다른 데는 돈도 못 주는데 저희는 막 월급 엄청 줘가면서 하다 보니까 대학원생이 2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학원생들이 들어갈 방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빈 공간 찾다가 어떻게 낚여가지고 그 빈 공간을 얻으려면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얼떨결에 창업했다가 나중 가서는 얼떨결에 투자자들 등살에 대학교는 그만두고 회사에 올인하고 작년에 상장까지 시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오는데 근데 사실은 그 중간에서 저희 부모님이나 누구든 스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저를 그 누구도 스탑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 오다 보니까 지금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상장사의 대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리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제가 살아왔던 인생은 진짜 다 우연의 한순간들이었거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연의 한순간들이었는데 제가 생명과학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제 친구들이 저를 엄청나게 말렸어요. 왜냐면 그때가 이미 군대 갔다 온 다음이었고 그때 또 저는 감사하게도 저 취직할 때만 해도 영어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영어를 너무 그냥 쉽게 하다 보니까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됐고 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던 그런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길도 다 열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은 유명한 대기업 인턴십으로 다 갈 때 저는 한동대학교 그 옆에 있던 연구실에 인턴십으로 들어갔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인가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들도 너 진짜 또라이다. 너 진짜 미쳤다. 네 나이에 어쩌려고 그러냐. 뭐
온갖 것들을 반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오는 과정을 보면은 저는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 속에 그게 훅 들어왔어요. 뭐가 훅 들어왔냐면은 제가 경영경제를 공부를 하면서 매번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이놈의 거 공부할 거였으면은 50년은 빨리 태어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이거를 내가 왜 외우고 있어야 되는, 이거 너무 뻔한 내용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걸 나는 다 외워가지고 여기서 프랙틱스만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지? 나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 IT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통계부터 다 수업 듣고 C 언어, 유닉스 다 듣고 C++라는 이제 언어까지 들어갔는데, 그 딱 수업을 들어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용 땡땡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칠판에다 막 엄청나게 적으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교수님이 딱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설마 여기에 이거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이거 이해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 나 IT는 내 두뇌 구조가 완전히 다르구나. 나는 IT를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IT를 바로 접어버리고 생명과학이라는 수업을 딱 들었는데 너무 진짜로 꿈에 나오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딱 봐도 제가 경영경제학을 배우면서 봐왔던 거시경제의 흐름과, 그러니까 이 경영경제를 안 했으면 이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맨날 그 경영경제 수업하면서 맨날 프로젝트하고 하던 게 제너럴 모터스 기업 막 그 이제 뭐 실사하듯이 자료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 기업의 문제점이 뭐고 뭐를 했고 뭐 이런 것들 쭉 보고 있었는데, 맨날 그런 걸 보면서 오토모빌 인더스트리,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건설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의 히스토리 내역을 보면서 야, 아무리 봐도 이런 회사들은 미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러다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를 딱 접하고 나서 여기에 내 인생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를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는 교수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연구해서 증명하면 걔를 오징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런 엄청난 희망이 제 안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일찍 태어날 필요 없어. 지금 태어나도 내가 뭐든지 하면은 언제든지 판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생명과학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을 해버리면서 대학을 11학기를 다니고 30살에 졸업을 해서 30살에 석사를 시작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영경제학과의 그런 나부랭이는 석사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저를 정말 잘 보듬어 주신 분이 홀차필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야 교수님이 이 미생물 중에, 미생물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산균소 분류표에 처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가진 미생물의 속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사실은 그 홀차펠 교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홀차펠 교수님의 진가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교수님을 따라서 학회를 처음 가보고 알게 됐어요. 그 학회가 너무너무 큰 학회인데 그 학회 회장이신 거예요. 그 학회에 처음 나가서 기조연설을 하시고 사람들이 먼발치에서 교수님 사진을 찍을 정도로 엄청난 분이란 거를 제가 석사 지난 다음에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교수님 밑에서 정말 연구도 많이 하고 여러 학회들을 다니면서 상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거 처음 상을 받았던 게, 제가 유럽, 이거는 잠깐 여기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재미삼아서 잠깐 얘기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우연찮게 어떤 미생물을 쥐한테 먹일 일이 있었어요. 쥐한테 미생물을 먹였더니 갑자기 쥐가 살이 빠지면서 엄청나게 평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쥐는 연구를 하면은 쥐들한테 손을 다 물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려오거든요. 쥐를 이렇게 뒷덜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입에다 강제로 균을 먹여야 되는데 난리가 나요. 손을 다 물리는데 여러 군이 있는데
물 먹이는 데도 있고 뭐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런 데는 아직도 쥐들이 난리인데 이 균주를 먹는 쥐들만은 너무 평온한 거예요.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제가 잡으면 그냥 이러고 입을 벌리고 균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애들이 살이 또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너무 이상하다 해서 교수님이 저한테 이거 뭔가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욜란다 산즈라는 스페인 연구자가 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논문을 처음 주시고 아 네가 아마 먹인 균주 때문에 그 균주가 이 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서 얘네가 지금 행태가 완전 바뀐 것 같다. 너 이거 한번 학회 가서 발표 한번 해볼래? 라고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 당시에 석사 1년 차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척척 석사라고 하죠. 진짜 석사 나부랭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교수님 그때까지도 독일에 자기 비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비서한테 나 한국에 내 학생이 있는데 얘가 우리 학회 가가지고 발표할 거니까 준비 좀 한번 해줘 라고 했는데 그 비서가 교수님한테 과잉 충성을 한 거예요. 너무 과잉 충성을 해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바이오틱스 학회인데 사실은 여기에 연사가 되려면은 최소한 연구교수 이상급이 돼야지. 그러니까 기조연사, 귓가에 정말 전 세계로 호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연사가 한 5명 있는데 보통 대학의 교수급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학생들은 뒤에 가면은 뒤에 공간에 이렇게 포스터라고 종이 한 장에다가 이제 연구를 붙여놓고 그거를 게시를 하는 건데 석사 제가 이때는 2년차 시작하자마자인데 석사 2년차 때 당연히 저 비서는 홀자펠 교수님이 자기 누구라고 하니까 당연히 얘는 교수겠지? 당연히 이렇겠지라고 해가지고 저를 여기에 연사로 넣은 다음에 그것도 못해가지고 젊은 과학자상 후보에다 저를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상 후보가 엔트리가 최소 연구교수인 거예요. 근데 석사 2년차가 거길 들어갔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연구가 정말 센세이션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들 뭐가 들어오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어서 그럴 거라고 상상은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는 거를 추적을 할 방법이 없어서 다들 다른 사람의 똥을 쥐한테 넣어보고 쥐가 이렇게 되더라. 똥을 넣어보고 쥐가 이렇게 되더라 했는데 저희만이 유일하게 특정한 미생물을 넣었더니 이 미생물로 인해서 나비효과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살이 빠지고 정신 상태가 온전해지는 유전자들이 발동이 되더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너무 센세이셔널한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이 최우수상까지 받아봤어요. 그러고 와서 최우수상을 받아 진짜 얼떨결에 최우수상을 들고 그러고 이제 저 학회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오면서 저보고 프로페서 컨그레츄레이션스 하면 제가 석사 2년차 때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다 인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진짜 어안이 벙벙하고 그러고 나서 이 연구의 후속작을 해서 똑같은 학회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 학회 최초로 2번을 연달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면은 이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이랩의 시초였어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마이랩이라는 연구가 여기서 시작이 됐고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 연구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흐라는 교수님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다가 논문을 게재를 한 건데 의사들한테 정신을 차리라고 이 논문을 낸 거예요. 이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시대가 변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암에 걸려서 뭐 결핵에 걸려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죽고 아프고 몸이 안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다.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우리가 이 간염이라든지 그 류마틱 피버라든지 이 그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고 엄청난 양의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와 이런 것들을 때려 부었더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병들이 그 순간부터 딱 정반대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자가면역 질환들, 면역계 질환들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이 교수가 의사들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발 항생제라든지 이런 거 쓰지 말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예상외로 잠복기가 길어요. 어린 나이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잘못되면은 이거는 20년, 30년 뒤에 그대로 드러나요. 이 아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잘못된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요즘에 고등학생들 크론병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나요? 이 아이들 그 크론병은 그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 생각 없이 처방했던 항생제와 그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날아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10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크론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자가 면역 질환이 요즘에 왜 이렇게 이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80세, 90세, 100세 먹으신 분들은 또 잘 없어요. 저런 병이. 그 중간에 항생제라는 거를 쓰기 시작한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들이 지금 전부 다 자가 면역 질환, 뇌질환, 이 대사 질환에 끙끙 앓는 거는 다 50년대 출생 이후부터밖에 거의 없어요. 예상외로 저희 마일의 분석만 봐도 3, 4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나게 좋으세요. 홀자펠 교수님처럼 홀자펠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홀자펠 교수님이 30대 때 처음으로 타이레놀 하나를 드셔보셨대요. 근데 그 타이레놀 하나를 먹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내가 이거를 먹어 42년생이시거든요. 42년생이신데 어렸을 때 항생제라는 거는 한 번도 드셔보신 적이 없고 근데 지금도 너무너무 건강하세요. 포항에서 광교까지 매번 운전해서 다니세요. 1년에 몇 번을 해외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도 바다 가서 수영을 하세요. 제가 진짜 이거 교수님이 제가 이 얘기한 거 알면은 큰일 날 텐데 저 되게 혼내실 수도 있는데 교수님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안 하세요. 재미가 없다고. 엄청나게 센 파도가 있어야지만 수영을 하세요. 그 파도를 뚫고 가가지고 바디 서핑을 해서 돌아오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12월 초까지 그 수영을 하세요. 바다에 가가지고. 그러다 한 번은 결국은 사단이 난 게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이 끌어낸 거예요. 이거 해수욕장이 문을 닫았는데 수영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셨어. 그 정도로 건강하세요. 홀자펠 교수님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팅을 해보면은 진짜 이 사각형이 끝으로 꽉 찍어 있어요. 진짜.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사실은 평생을 좌지우지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요즘에 자폐라든지 이따가 자폐 내용도 살짝 있는데 저희가 자폐 하시는 교수님들이랑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 처음에 전문의 할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말렸다. 소아정신과가 뭐냐? 너 평생 밥은 빌어먹고 살겠냐? 소아정신과라는 거를 전문의로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소아정신과라는 걸 전문의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자기 어렸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쿠사리를 맞았는데 그 교수님이 요즘에는 진료 한 번 보려면 예약이 2년이에요. 자폐 어린아이가 자폐가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만 해도 10만 명당 1명 꼴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1,400명당 1명 꼴인가로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 자폐도 이 그래프에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있는지 감당이 안 되고 자폐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의 ADHD나 이런 아이들은 이거는 이제는 진단도 내리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러냐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소실된 거를 10년, 20년을 그냥 흘려보내면은 그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는 이 논문에서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이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진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했던 건데 제가 요즘 들으시는 분들 못 들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가져왔어요. 이 논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도대체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다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면역계 질환이 왜 이렇게 날릴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가 다 장 주변에 있어요. 왜냐면은 이 면역 세포들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브 T셀이라고 불러요. T세포인데 나이브가 뭐죠? 되게 순진하다? 천진난만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태어나자마자 지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근데 얘네는 공격 성향이 있어요. 군대 같아요. 근데 군인인데 뭐를 배워야 되냐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 면역 세포가 적군인 줄 알고 아군을 치기 시작하면은 내 관절인데 얘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 관절을 내가 한번 공격을 해야겠는데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나는 그냥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이 군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뭔가 이상한 애가 들어왔어. 근데 나는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 얘는 분명히 적군이니까 다 달려와. 지금 난리 났으니까 다 와. 하면은 그 면역세포가 기도로 쫙 모이기 시작하면은 아스마, 천식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거죠. 이게 그 피부로 다 오기 시작하면 아토피예요. 장 주변으로 오면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면역세포가 피하 식별을 하는 거를 배우는 첫 번째 장소가 장이에요. 왜냐?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첫 면역세포야. 근데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건 내 몸밖에 없어요.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는 공격을 하라고 태어나네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공격해야 돼? 살아있는데 내가 아닌 애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기에 가장 좋은 데가 우리 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역세포는 태어나자마자 다 우리 장 주변으로 와서 여기에서 피하 식별하는 걸 배운 다음에 각종 장기로 다 보내져서 거기에서 디펜스, 거기서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해요. 그게 우리 몸의 면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뭐냐면 근데 이거가 첫 시작이 아기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면역세포의 첫 교육이 뭐냐? 엄마, 미생물, 그리고 missed opportunities, 놓친 기회들. 도대체 요즘 태어나는 애들이 뭐를 놓치고 있느냐? 그게 뭐냐면 이게 전문인데 이거를 GPT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아기 때 면역 체계는 아주 특별한 성장 단계를 겪는데 처음 마주하는 다양한 환경에 따라 면역 체계가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생물인 거예요. 미생물은 아기들의 면역 체계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어서 아이가 커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위험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early life microbial exposure, 어린 나이 때 애들이 딱 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에 의해서 커가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잠복기가 있다는 거죠. 커서 걸리는 질병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opportunities taken이라고 하는 이건 누르면 안 돼요. opportunities taken이라고 하는 여기서 장내 미생물의 diverse, 다양성이 높은 아이들, 장 안에 미생물이 다양하게 있는 아이들은 healthy immune imprinting, 건강한 면역 체계가 각인이 돼요. 그래서 커서도 건강해요. 근데 어려서 미생물들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pathological immune imprinting, 질병적 면역이 각인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커가지고 당뇨, 자가 면역 질환, 우울증, 불안증, 뇌질환 다 촉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역이 또 뇌에도 엄청 중요해요. 옛날에는 뇌는 면역이랑 관련 없는 장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뮨 프리빌리지드 오르간이라고 해서 면역 세포가 뭔가를 안 하는 장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뉴로 인플라메이션이에요. 저희 몸에 지속적으로 크로닉 만성 염증이 있으면은 이 만성 염증은 원래는 염증 반응이 꽉 오면은 뇌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빨리 타이레놀 같은 걸 먹어서 염증 반응을 떨어뜨리려고 우리가 하죠. 근데 크로닉 만성한 염증은 머리를 아플 정도로 가져가지는 않아요. 아플 정도로는 가져가지 않는데 뇌에서 신경 가운데 염증 반응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이 염증 반응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알츠하이머로 넘어가는 거고 그 이전 단계가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우울증, 불안증이 왜 이렇게 많은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손 놨어요. 이거 왜 이런지 도대체 모르겠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 불안증이라는 환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 결국은 이것도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의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질병들이 결국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의 순간적 문제가 아니라 잠복기적 문제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내는지가 결국은 아이들이 컸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폐 관련된 논문들이고 이거 제가 영맘을 여러 번 했었어서 아마 들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내용들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자폐 관련인데 되게 어렵지만 결국은 뭐냐? 장내 미생물의 구성 변화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위장 및 신경행동 증상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논문이고 이거는 예전부터 밝혀져서 저희도 지금 서울대 어린이병원이랑 자폐 연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요. 근데 자폐 아이들이 다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자폐 아이들의 정말 많은 수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 아이들은 특히나 위장과 신경행동 증상 사이에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다른 논문도 나오겠지만 거기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장 안에 미생물들이 어떤 종류의 미생물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74.8%의 확률로 그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만 보고도 이 아이들이 자폐가 걸릴지 말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 결국은 자폐라는 거에 75%, 74.8%에 달하는 원인은 장내 미생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 때문에 그 증상이 가는 건데 이거를 근데 잘 아셔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이 그러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개선이 됩니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 잠복기 동안 이미 데미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에 도대체 왜 미국이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고 오바마라는 대통령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다 올인한다라고 들어갔고 빌 게이츠는 세상을 바꾸는 5대 바이오 기술 중에 하나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둔 이유가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촉발되는 질병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안 나와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수준의 이거를 다루는 것들이 아니에요. 저희 연구실도 지금 과제를 수백억을 받았어요. 대학 회사 차리기 전에도 이미 70억이 넘는 과제를 받았는데 아까 폐쇄성 폐질환도 59억 과제 받아서 또 하고 있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나 무수히 많은 질병들이 실제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잘못되면 몇 년간의 잠복기, 잘못된 게 몇 년 동안 쌓이고 나면 결국은 병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아까 그 논문처럼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16세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에듀케이션을 끝내는 교육을 끝내는 시기가 거의 16세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은 장 안에 세포가 제가 이따 장누수 살짝 할 건데 어렸을 때는 장 누수를 일부러 열어놔요. 우리 몸이. 장을 이렇게 열어놓고 M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M셀이 그냥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 내 몸의 면역세포를 작정하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다 와. 왜냐? 내 피 속에는 엄마의 피가 아직 있거든. 엄마 면역세포가 내 피 안에 들어있어. 몰라, 다 와. 이게 그 아기 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기 때는 맨날 막 다 입으로 다 가져가요. 해가지고 이 온갖 미생물들을 제 뱃속으로 다 넣으면서 M셀을 활짝 열어놓고 이 뒤에서 받치고 있는 엄마의 면역세포들을 믿고 그냥 다 가지고 들어와서 내 면역세포들을 보고 다 배우라고 해요. 근데 이 M셀이나 이 과정이 언제 거의 끝나냐면 16세 때는 끝나요. 16세까지 엄마의 면역세포가 내 뒤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 받쳐주다가 거기서 빌드되는 내 면역세포를 믿고 16세까지는 어느 정도 봐줘요. 그런데 16세가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내 면역세포가 정리를 해요. 내 뱃속에 있어야 균은, 내 뱃속에 있어야 되는 미생물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솔루션은 있죠. 마이랩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 되는데 왜 평생 먹어야 되느냐?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면역세포가 걔는 모르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스티뮬레이션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16세 이전에 뭐가 빌드가 돼버리잖아요. 평생토록 스티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린 나이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폐 같은 것들은 이 자폐 아이들에게서 저런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 같은 균주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행동 변화까지도 유발을 한다라는 게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왜냐? 이런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양날의 검이에요. 얘네들은 저희의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뇌 신경을 발달시켜주고 가바라든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세포들이 확장해 나가는 뷰티레이트 같은 물질들도 만들지만 당연히 흑백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는 만큼 신경 독소를 만드는 미생물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런 테타니 같은 애들이 톡신이에요. 독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를 갉아먹고 데미지를 준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종류 미생물이 장에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장 뇌축의 치료적 역할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나 기생충, 특정 식단 같은 걸로 미생물 장내축 조절제 적용함으로써 그 자폐 아이들 치료한다. 이거는 전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결국은 이것도 방법이 없어서 정상인 아이의 변을 자폐 아이에게 이식을 했더니 자폐 아이가 요게 이제 그 에이지 이퀴벌런트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행동학적으로나 버벌리 언어학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되는 거를 보는 건데 가장 놀라웠던 거는 똥을 이식받은 아이들이 2년이 지나도록 행동과 언어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과학자들은 거의 아이들의 소아신경정신과적 이슈들, 아이들의 ADHD적 성향, 아이들의 자폐적 성향, 아이들의 우울증 성향, 아이들의 불안증 성향은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이다라는 거에 거의 그냥 확정적으로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왜 충격적이냐면은 임상 연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18세 미만 아이들 임상 연구가 제일 어려워요. 정부에서 절대로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임상 시험에 동원되는 거는 정부에서 절대 허락해주지 않는데 이 자폐 연구를 허락을 해줬고 또 심지어 다른 아이들의 똥을 먹는 것까지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는 정부에서도 이거는 솔루션이 된다는 걸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개선되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들. 이럴 정도로 아이들의 신경 발달, 뇌 기능 발달에 있어서 우리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러요.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장에 어떤 종류 미생물이 있느냐가 아이들의 뇌 성장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이면에는 좀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있고요. 장 안에 아이들의 다양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 성장이랑도 이제 일단 자폐 내용 넘어가 성장이라는 것도 제가 한번 넘어가면은 이 논문이 뭐냐면 이것도 또 네이처 논문인데 방글라데시 같은 데를 가면은 성장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성장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유엔이나 빌 게이츠 재단,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 같은 데서 들어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이 아이들에게 고열량 시기를 많이 주거든요. 문제는 그런데도 애들이 안 커요. 아무리 먹어도.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얘네는 이렇게 먹는데도 왜 안 크냐? 라고 연구를 하고 봤더니 결국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이다. 이 아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인체의 나이는 크로놀로지컬 에이지는 아이들의 인체적 나이는 15살이 됐는데 마이크로바이옴 나이는 아직도 6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입으로 아무리 넣어줘도 6세 아이가 흡수하는 정도의 에너지밖에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애들이 성장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콰시오카라든지 아프리카,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아이들 연구를 하다가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점심 직후라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시사,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시사와 함께 아메이보다도 먼저 시작했던 연구가 하나 있어요. LSB라고 린 스페시픽 박테리아라는 연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주변을 보면은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희가 어떤 사람들을 찾았냐면은 살이 너무 찌고 싶어서 자기 전에 라면 2개씩 끓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거를 먹고 자도 살이 안 쪄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변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변을 쥐한테 이식을 해봤더니 진짜 쥐들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 이거다 해가지고 시사에서 이걸로 항비만 관련된 걸 하겠다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미생물학적으로 딱 정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논문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발견한 미생물의 분집이랑 여기에서 문제라고 하는 미생물 분집이 거의 유사한 거예요. 에너지 흡수가 1도 안 되고 성장이 도저히 안 돼요. CJ에서 드랍시켰어요. 결국은 못하고, 이름 얘기하면 시사에서 드랍시켰어요. 시사에서 결국은 드랍시키고 프로젝트로 더 이상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입으로 넣어서 먹고 사는 거에서 예상외로 저 스스로, 그러니까 저희가 입에다 막 뭔가를 넣잖아요. 그거는 내 혈액으로 무언가를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 스스로 그거를 쪼개가지고 내 혈액까지 뭐를 넣어주는 비율은 예상외로 너무 적어요. 한 30%? 진짜 50% 남짓? 그러니까 50%는 뭐냐면은 도너츠 막 밀가루 다 으깨가지고 아주 파인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 다시 뭉쳐서 설탕 같은 거 과당이랑 막 엄청 해놓죠. 그러면 한 50%는 여러분 혈액으로 쭉쭉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너츠 같은 거 먹으면 살 되게 잘 쪄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현미, 보리, 그 나물, 야채 이런 거는 제가 분해해서 흡수할 수가 없어요. 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흡수가 돼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내가 분해해서 흡수하면 다 살이 돼요. 장내 미생물이 분해해서 흡수하면 근육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영양소가 되고요. 뇌 기능 발달이 되고요. 뼈 성장이 되고요. 정말 놀라워요. 왜냐? 이게 약간 저는 그 진화론은 믿지 않는데, 진화론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우리는 이 살을 쪄가지고 오랫동안 굶음에도 오래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인간의 유전자는 다 살찌는 쪽으로만 발달이 돼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소장에서 흡수하면 다 살이 돼요. 근데 내 장내 미생물이 분해해서 흡수하면은 다 영양소가 되고 다 뼈가 되고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뇌 기능이 좋아지고 다 그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이 진짜 좋은 거예요. 저도 다른 거는 안 해도 딱 일주일에 하루 빼고 매일 굿모닝을 먹거든요. 저는 거기에다가 뭐 블루베리나 이런 것도 더 넣고 바나나도 더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굿모닝은 제가 볼 때 저 스스로 분해 흡수할 수 있는 양은 한 15%? 20%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가 다 미생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현대인으로서 밸런스가 가장 좋은 뉴트리션이 굿모닝과 같은 뉴트리션이에요. 내가 스스로 분해 흡수하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분해 흡수하는. 그래서 아무튼 시사랑 그런 사연이 있는 논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의 컴포지션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 애들이 성장을 안 한다. 그러니까 먹어서 다 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키 180, 190 안 되는 애 없어야 돼요. 못 먹는 애가 어디 있어요? 이거 진짜 있긴 하지만 거의 극소수예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은 게 혈액으로 안 가면은 아무리 먹어봐야 1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뼈 성장도 가장 아주 많고요. 이런 거는 아토피 같은 거. 아토피도 너무 뻔해요. 아토피가 저도 이제 저희 둘째는 아토피가 1도 없는데 첫째랑 셋째가 아토피가 있거든요. 근데 아토피가 예상외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뭐냐? 내 면역 세포들이 너무 과민한 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일단 이거를 이 다음에 나오는 장누수 내용이랑 조금 연결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장에 리키지가 있어요. 누수가 살짝 있죠. 누수가 살짝 있으면은 제 몸의 면역세포는 제 면역세포의 70%가 장 주변에 있는데, 얘네는 똥물이랑 똥에 있는 그 식품에 들어있는 톡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에 달하는 내 몸의 면역세포들은 뭐죠? 이스라엘 같은 상황인 거예요. 전쟁 중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더가 꽉 막혀가지고 이 안에는 너무 안정적이어서 군인들도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연습이나 하고 뭐 그냥 운동이나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매일같이 적군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얼마나 방어태세가 세겠어요.
완전 레디 상태다 보니까 그냥 저기에서 사슴 한 마리 넘어왔는데도 기관총을 막 날리는 거죠.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아토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똥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우리 몸의 70%에 달하는 면역세포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냥 피부에 뭐 하나 스쳤는데 면역세포들이 총질을 엄청나게 해대는 거죠. 아토피로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첫째, 셋째도 아토피가 조금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이제 미생물학자다 보니까 애가 와이프가 딱 데려서 아토피 이러면은 벗겨봐요. 그러면 이제 배 주변에 이제 래시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배 주변에 래시가 올라왔다. 그러면 저는 유산균을 애들 우유나 두유 같은 데다 풀어가지고 그거를 미량으로 해서 계속 빨아먹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한두 시간 내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애들 이게 옆구리나 이런 데로 먼저 올라오는 애들 있죠. 그거 보면은 애 대장, 여기 사이펜으로 그리면 애 대장이 그려져요. 그게 딱 대장 주변으로 싹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장누수 때문이라는 현상이라고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장에서 리키지가 일어나면 그 주변의 면역세포들이 염증 반응을 엄청나게 일으키기 시작하고 애들이 꼭 왼쪽만 일어나는 애들이 있고 오른쪽만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양쪽 다 일어나거나 이게 그 어센딩 콜론, 디센딩 콜론이라고 해서 대장이 이렇게 돌잖아요. 어느 쪽에서 리키지가 있는지를 여러분은 바로 아실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 그냥 유산균만 좀 타서 먹이면은 옆구리에 래시 일어나는 타입의 아토피 이거는 직방이에요. 그냥 그럴 정도로 아토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산균 제제에서 기능성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아토피 기능성이에요. 유산균 먹으면 일단은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회복이 되고 천식도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 같은 경우도 많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 이스라엘에서 했던 연구 아이들을 IQ별로 나눠놓고 봤을 때 IQ가 높은 아이들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는 것도 연구가 있을 정도로 왜냐?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가바라든지 뉴로트랜스미터들이 다 차이가 나거든요. 결국은 뇌 신경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요즘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 제가 그러면은 미생물학자로서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미생물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거예요. 장누수예요. 장누수가 너무 심해요. 요즘 아이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어린아이들과 40대 중반 넘어가신 남자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요즘 어린아이들 이 양극이 다 장누수적 이슈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장누수는 뭐냐면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장세포는 이게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장세포는 이렇게 원래는 닫혀 있어야 돼요. 이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장세포가 조금씩 열렸다 닫혔다 해요. 이거는 뭐냐? 외부로부터 더 많은 영양소를 내가 독소가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외부로부터 더 많은 영양소를 내 몸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 나는 지금 영양소가 되게 없는 상태야 라는 게 장이 좀 열리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왜냐?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던 대로 먹고 살았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요즘에 우리가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술을 먹거나 인스턴트를 먹음으로써 내 몸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뇌까지 전달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배가 불러. 나는 음식이 내 장 안에 되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장벽을 충분히 닫아놓고서도 그냥 있는 것만 흡수를 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이 가야 되는데 그 시그널의 마지막 수준이 뭐냐?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메타볼라이트 이 대사체가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저 대사체가 그러니까 우리 장이 눈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얘네가 내 장 속에 뭐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맛있겠다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장은 눈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장은 거대한 코다. 내 장에는 올팩토리 리셉터라고 해서 향물질을 탐색하는 리셉터 그 수용체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 장은 내 장 속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은 그 향물질을 가지고 알아요. 그래서 똥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몸이랑 그 안에 미생물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변에서 냄새가 나려고 하면은 뷰티르산이나 아세트산이나 프로피온산이나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메타볼라이트의 양이 많아야 되는데, 이 메타볼라이트의 양이 많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먹은 게 내가 분해 흡수하면은 메타볼라이트는 하나도 안 나와요. 장내 미생물이 분해를 해줘야지만이 그때부터 메타볼라이트가 나오는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제가 볼 때 비율이 거의 7대 3이에요. 내가 분해 흡수하는 거 7에 장내 미생물이 분해 흡수하는 거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내가 100g 정도 먹었으면은 이미 장내 미생물이 엄청나게 메타볼라이트를 만들어서 장벽은 쫀쫀하게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소가 들어가서 살은 안 찌지만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걸 통해서 뇌도 발달하고 근육도 발달하고 뼈도 발달하고 해줘야 되는 건데, 요즘 애들이 먹는 건 다 내가 분해 흡수해버리고 장내 미생물은 3도 안 가져가다 보니까 장벽은 열리지, 그러면서 누수는 일어나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아토피 일어나지, 아이들이 간 기능 떨어지기 시작하지, 나중에 성인 되면 다 당뇨 오지, 동맥경화 오지. 성인들도 똑같아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먹어요. 애들이 보세요. 애들이 달고 그 refined food를 먹을수록 먹어도 지가 배부른지를 몰라요. 그거는 왜냐?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메타볼라이트의 양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타이어티, 뇌에서 포만감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냥 먹고 있는 거예요. 마냥 먹는데도 계속 먹고 배부른지를 몰라요. 그만큼 내 장의 누수도 심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요즘 아이들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 장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여기에서 일로 너무 쉽게 넘어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일단 꽉 막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분해돼서 얘네들이 만든 아주 미세한 케미칼들만 여기를 투과하듯이 넘어와서 우리 혈액까지 들어가서 우리에게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열려가지고 얘네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안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은 그냥 면역계 질환, 그냥 아토피, 천식 이러고 1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다 교란이 나가지고 뭐가 적인지 뭐가 아군인지도 몰라요. 그냥 다 난리가 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암의 발병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미생물이 제가 볼 때 70% 이상이 장 주변에 몰려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매일같이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은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암세포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면역세포가 찾아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매번. 근데 이 암세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암세포는 우리 장세포랑 가장 유사하게 생겼어요. 에피텔리얼 셀이라는 상피세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세포들이 피하 식별을 잘하지 못하면 또 잘 걸리는 게 암이에요. 암세포를 얘네들이 찾아서 죽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젊은 나이에도 암이 되게 많이 발병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 역설적으로는 암 치료를 하려고 들어오면은, 항암제가 들어오면은 제일 많이 망가지는 게 또 장이에요. 왜냐? 항암제도 내 장이랑 암세포를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 구조가 너무 유사해서. 그럴 정도로 장이 다 망가지는 것도, 암 치료를 하게 되면 장이 망가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장은 이렇게 쫀쫀하게 막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가 뚫려버리는 거죠. 뚫려버리면 그냥 쏟아져 들어오고, 이 안에서 액티브 인플라메이션, 과민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아이들이 겪는, 제가 볼 때 뇌 관련된, 발달 관련된, 아이들 근육 관련된, 아이들 면역 관련된 대부분의 거는 거의 다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저는 미생물학자적으로는 봅니다. 여기가 시작점이. 이거를 제일 잘 관리하려면 중요한 게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예요. 이거를 장 누수를 유튜브나 어디에 가서 보시면은 결국 거의 70% 이상의 귀결점은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도 이렇게까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이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을 찍어내는 기술이 없어요. 이거조차도 아메이의 마이랩만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뷰티르산을 같이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건 마이랩밖에 없습니다. 이 뷰티르산을 찍는 구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데, 뷰티르산이 포함된 게 이 숄체인 페리에시드라고 하는 단세 지방산이에요.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양이 이 단세 지방산이랑 관련된 건데, 이 중에서도 뷰티르산이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지수만 좀 높여줘도 장 누수 현상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런 거를 한두 달만 유지를 하셔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토피적이나 염증 반응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 성장이라든지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먹어서 다 될 거면은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반응군이 있고 비반응군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장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걸 먹었는데 그 영양소가 아까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 같은 애들이 먹고 완전 신나서 독소를 막 만들어내고 있으면은 나는 애한테 밥 줬는데 애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은 그거 가지고 독 만들어서 애 신경이나 갉아먹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건강한 아이들은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장내 미생물이 뷰티르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벽도 보호하고 염증 반응도 떨어뜨리고 근육도 증강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장내 미생물의 차이에 따라서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완전히 나뉜다라는 거. 이런 게,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장의 누수 현상도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살짝 토픽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아무리 먹고 잘 먹인다라고 하더라도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혈액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지를 못하면은 아이들 아무리 먹여봐야 다 그냥 똥으로 나가고 사실은 아이들 혈액으로는 아무것도 안 가요. 아이들 혈액에 넘치는 거는 결국은 과당밖에 없어요. 애들이 그냥 달달이 먹으면은 그거는 장내 미생물과 무관하게 내가 그냥 분해해서 다 흡수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랩이라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분석해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 우리가 마이랩에서 보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라고 하는 지수가 바이오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웬만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든지, 그러니까 한 대에 10억씩 하기는 해요. 엄청 비싸기는 한데 그런 장비들을 사놓으면은 우리 변을 보내면은 그 장비에서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뷰티레이트 같은 것들, 이 대사체는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도대체 왜 아메이가 하고 있는 거를 다른 회사들은 아직도 카피조차 못하고 있느냐? 그 이면에는 이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2세대 기술, 듀얼 분석이라고 하는 대사체에도 관여를 하는 게, 조금만 약간 이론적인 내용 잠깐만 하고 빨리 다시 나올게요. 조금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대사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생물이 살아있으면 이 물질은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저희가 체면을 해가지고 택배에다 넣어서 보냈는데 내 거는 이틀 만에 왔고 누구 건 4일 만에 왔어요. 그럼 4일 만에 온 사람 변 안에는 그 대사체가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름에 보냈어요. 겨울에 보냈어요. 여름에는 미생물들이 더 활성이 많으니까 대사체가 더 많을 거잖아요. 겨울에 보내면 대사체가 더 없을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내지 못하면 이 대사체라는 걸 찍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사체를 기계로 찍어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찍어내느냐, 저희가 이거를 MCMOD라는 방식으로 특허를 내놓고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이 2세대 기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이 우리 회사로 오면은 그 변이 이 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종류의 영양소를 줘요. 똑같은 종류의 영양소를 준 다음에 17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받은 영양소를 가지고 제 변이라고 하면 제 변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대사체를 17시간 동안 만든 거를 정확하게 찍어내는 방식이 우리 MCMOD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분들은 이거 찍기 전에 전날 뭐 되게 좋은 거 많이 먹고 파이버 같은 거 많이 먹고 하면은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지수 좋아지겠지라고 상상하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시는데 다 소용없어요. 저희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버리면은 이 대사체라는 거는 전날 너 뭐 먹었지? 라는 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전날 뭐 좋은 거 많이 먹은 사람은 미생물이 만들어낸 대사물이 좋은 게 더 많고, 근데 원래 되게 잘하던 사람인데 전날 우연찮게 굶었어. 그럼 대사체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이건 분석이 아닌 거예요. 일관된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피마스라는 툴을 가지고 아이들의 변이 왔다라고 하면은 변이 들어간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양소 딱 일정량을 준 다음에 이 일정량을 누가 17시간 동안 더 많이 더 잘 만들어내는지를 찍고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장누수 현상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는 이거 하나를 찍지를 못해서 다 인다이렉트하게 다 돌려가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콕 집어서 그냥 다이렉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마이랩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지수라는 거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현상과 잘 연결을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분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한 가지 되게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희 회사로 한 달에 수백 개씩 하루에, 한 달에는 수천 개거든요. 하루에 수백 개씩 분변이 들어오는데 이 변이 누구 거고 뭐고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에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는 아메이 쪽 서버에밖에 없어요. 저희 쪽으로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저희 쪽에는 그 변에다가 그 레이블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레이블 코드네임 가지고 분석이 끝까지 다 끝나요. 그러고 나면은 그 결과가 저희 서버 컴퓨터로 들어가거든요. 그 서버 컴퓨터는 1년 저희가 분기별로 변호사랑 의사랑 일반인들이 다 와가지고 감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개인 개인 신상 정보가 누출이 안 되는지를 매번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얼리 레포트를 저희가 아메이 본사에다 매번 내게 돼 있어요. 그 정보가 그 서버 컴퓨터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저희 직원들은 아예 볼 수가 없는 상태로 코딩으로 자동으로 결과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인쇄소로 나가버려요, 바로. 그러고 그냥 여러분에게 발송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내가 누군데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트래킹이 아예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상담 기록을 남기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만 아메이가 저희한테 그 기록을 쏴줘요. 매칭이 돼가지고 상담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선 저희가 트래킹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보안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10분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해볼게요. 제가 1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저희가 마이랩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임상적으로 검증을 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출시한 제품이고요. 이게 벌써 한 12, 13년 전이지만 학회에서 발표를 해도 아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마이랩 바로 다음 단계로 내 장내 미생물을 바꾸고 싶어요? 똥캡슐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마이랩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격차는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한 번 검증을 했어요. 이거는 처음에 임상 연구를 했던 거고요. 임상 시험을 했을 때 섭취 전과 섭취 후 중간이 딱 8주 기간을 두고 8주 동안 마이랩만 깔끔하게 섭취하신 다음에 봤더니 81.45%의 개선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번에 아메이 요청을 받고 저희가 재분석을 했어요. 실제로 마이랩을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달라,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부탁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다 내본 결과 알게 된 거는 마이랩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70.9%,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79.5%가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앞에 임상 연구에서 81.45였는데 여기에서는 70.9%, 10% 가까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검증을 해보고 나서 알게 된 거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섭취 전과 후의 기간이 저희가 임상 연구했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1년 반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분석하고 2차 분석 사이가 1년 반까지 떨어지신 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평균인 9개월로 쪼개가지고 9개월 이내 하신 분들만 분석해보면은 실제로 이것도 다시 81%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거 두 가지가 뭐냐? 일단 놀랍게도 1년 반까지도 내가 지정받은 유산균이 있다면 먹으면은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최대 효과 81%는 아니지만 70%까지는 효과가 나온다. 근데 이거를 내가 9개월에 한 번만 관리하면서 가면은 81%라고 하는 최상의 효과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상위에 있으신 분들은 올라가기가 어렵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올라갈 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위에 있는 분들만을 떼어가지고 재분석을 해본 결과 개선 효과가 97.8%, 98.1%가 실제로 하위에 있던 분들은 개선이 된다는 거를 이 마이랩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단순히 저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오늘 제가 자꾸 강조하는 장표를 많이 가져온 게 아이들의 제가 영맘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장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누수의 가장 핵심 지표가 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관련해서는 논문 조금만 스크랩해봐도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뷰티레이트가 비만이랑 당뇨에 상당히 많이 관여한다라는 거, 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물질이 이 갱년기 여성들의 근육 감소를 저해한다라든지, 이거는 하이퍼텐션, 이거는 고혈압에 있어서도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아세테이트나 뷰티레이트가 고혈압을 낮춰준다든지, 또는 저거는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이거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글루타메이트, 뷰티레이트, 세로토닌, 감마아미노 뷰티릭 애시드에 따라서 디프레시브 심텀, 우울증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이럴 정도로 지금 저희가 마이랩에서 보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지수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지수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는 거. 그거만 잘 관리를 해도 이렇게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로 넘어오면은 저희는 아메이랑 10년 전부터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반적인 반응도를 개선을 해내는 제품. 그래서 6가지 중에 하나를 먹으면은 실제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장내 미생물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뷰티레이트나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들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반응도가 개선이 된다. 내 아토피라든지 내가 매일같이 먹는 더블엑스라든지 특히 파이토프로틴이라든지 아침에 굿모닝 할 때 365 말고 마이랩이랑 같이 붙으면은 방금 보신 그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이 20% 정도 추가 증가한다라는 것도 연구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내가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것들이 이 마이랩이랑 같이 붙게 되면은 그 효과가 증가한다, 애드온이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만들어냈고, 여기를 넘어가서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저번 달 7만 5천 건이 넘어갔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서 저희는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예전에 없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파이토바이옴은 뭐냐 하면은 결국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반응군과 비반응군을 저희가 나눠서 DB를 계속해서 쪼개보고 있어요. 인지능이 무척 높은 아이들, 성장세가 유독 빠른 아이들, 아토피나 이런 질병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도대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어떤 종류의 장애 미생물을 가지고 있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우수한 건지, 그러면 그 중에서 미생물을 추려내가지고 우리가 비반응군 아이들에게 이식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거의 첫 번째 작품이 저희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인 거죠.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거는 똑같이 파이토프로틴을 먹었는데 이거를 뷰티레이트라는 물질까지 못 만들어내고 가스까지만 만들어내고 거기서 끝나시는 분들, 그래서 하루 종일 굿모닝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장이 부글거리고 가스가 너무 차서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거기를 넘어가 가지고 이 가스가 아니라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넘어가는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그게 고반응자죠. 그 사람들의 미생물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이식해지는 프로젝트가 엔자임 바이옴 프로젝트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은 그냥 먹어서 될 거였으면은 이미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는데 뭐가 문제냐? 비반응자가 문제인 거예요. 먹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받아서 내 혈액까지 넣어주는 장에 미생물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거기를 결국을 뚫어내는 게 이 헬스케어에서는 가장 큰 숙제인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는지 미국의 GNC, 우리나라 뭐 종근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거를 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고, 그거를 피마스와 같이 붙여가지고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시장에 없던 완전한 신제품들, 이제는 기존 시장에 있는 제품들이랑 컴피팅하는 제품들이 아니에요. 기존 시장에서 아예 구할 수 없는 아메이만 가진 제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섞어냈을 때 이제는 이게 어린아이들까지 넘어가서 어린아이들 성장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아이들 뼈 건강, 근육 건강 이런 것들의 미생물들을 하나씩 표적적 반응도로 개선을 해주면서 플러스 그로잉 랩을 통해서 전반적 반응도를 개선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성장세나 이런 것들, 인지나 뇌기능이나 신경적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을 애들을 계속 끌고 간다. 면역학적으로도 우리가 끌고 가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자가 면역 질환이나 대사 질환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리해준다.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이 아이들의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지수를 끌어올림으로써 장 누수 현상을 줄여서 불필요한 면역, 뉴로 인플라메이션, 뇌신경 염증 같은 것들을 억제해준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메이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진짜 그로잉 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모티브이자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DB가 이미 7만 5천 건이 넘어갔어요. 이 DB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지금 되게 놀라운 거는 이 아이들이 최근 나오는 논문들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마이크로바이옴만 보고서도 이 아이들이 3세, 5세가 넘어갔을 때 어떤 질병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알고리즘적으로 이미 이해가 된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연구가 뭐였냐면은 아까 그 바흐 교수님의 그 논문, 우리 결핵이라든지 전염병은 떨어지고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에 이런 것들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2002년도의 논문 이후에 소아과 의사들이,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핵심이란 걸 알고 난 이후에 소아과 의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뭐를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처방전을 써낸 아이들의 기록 5,000명의 아이들의 기록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의 건강검진 기록부를 다 훑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처방한 항생제는 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애들한테 항생제를 엄청나게 처방을 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나눠서 자기네가 어렸을 때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한 아이들과 처방하지 않은 아이들을 나눠봤더니 확실히 항생제를 3세 이전에 복용한 아이들은 5세가 지난 다음에 비만, 아토피, 천식이 될 확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걸 영구적으로 이미 검증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더 발달해서 그럼 어렸을 때 어떤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 패턴을 가진 아이들이 커가지고 결국은 당뇨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자폐나 행동 발달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됐고, 이미 어린아이들의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의 일부 보고서도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에 대해서 이미 예측 가능한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하버드대랑 이미 만들고 있고, 그게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다른 회사는 아이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아이 데이터 보고 이 아이가 3년, 5년, 7년 뒤에 어떤 식으로 성장할 거고 어떤 병에 취약한지를 알려주면서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플랫폼과는 비교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구조로 가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킨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서
하버드 의대랑 같이 지난 3년간 연구를 해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얼마 전에 기사도 나오고 미네르바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지금 이미 제가 핸드폰을 주고 왔는데 저는 제 핸드폰에다가 제 매일 같은 기록을 다 넣고 있어요. 제가 변을 언제 보고 물을 얼마나 먹고 수면을 어떻게 하고 뭐를 먹고 어떤 건강기능성 식품을 먹고 마이랩을 먹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넣고 있고 이미 그것들을 저희가 미네르바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랑 GPT를 연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GPT가 그거를 보면서 저한테 위클리로 액션 포인트들을 계속 줘요. 계속 주면서 제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마이 웰네스 랩이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 관리를 하는 이제 아메이가 나아가는 방향과 앞으로 비즈니스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바뀔 거예요. 이게 자동차라는 것도 그렇죠. 옛날에 차 파는 거랑 요즘에 차 파는 거는 구조가 많이 달라졌죠. 차가 얼마나 IT적으로 발달했는가, 얘가 자율주행이 되는가, 반자율주행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이 차를 구매하는 되게 핵심 포인트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냥 전화만 터지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냥 011 해가지고 전화만 터지면 되는 거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IT적인 알고리즘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지만 판매가 되듯이 바이오도 이제는 결국 그 넥스트는 바이오거든요. 바이오도 똑같아요. 그냥 좋은 건강기능식품이야 이걸로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어떤 플랫폼 하에서 이 사람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왜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세일즈가 어려운 구조가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런 것도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아메이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남은 9분 동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실제로 사업하시거나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 이게 성조증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관성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이랑 예. 그다음에 해충약을 먹으면 이게 장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먹어도 되는 건지 예, 감사합니다. 그 성조숙증 저희 지금 이제 막내는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데 첫째, 둘째 전부 다 사실은 뭐 진단 받고 제 딸만 셋이거든요. 첫째, 둘째 다 진단 받고 뭐 와이프가 뭐 호르몬을 어떻게 하냐 저러냐 됐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잘 성장은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과 우리 호르몬에 관련된 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꾸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에콜이라든지 에스트로겐이랑 유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조숙증을 더 빠르게 한다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데 의외로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는 것과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유사체하고는 구조가 많이 달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성조숙증을 촉발할 이유는 크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에 비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의 차이는 많이 나와 있는데 예상외로 아직 성조숙증에 대한 연구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 연구해볼 가치는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성조숙증에도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다. 충분히 도움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애들도 그냥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잘 컸어요. 지금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잘 커 있고 이제 중2 초6 되는데 상당히 잘 컸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아이들 뼈 성장이라든지 또는 성장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연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회충약. 죄송해요. 제가 오늘 오전 오후로 했더니 지금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가지고 회충약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도 회충약 아이들 먹이기는 하거든요. 회충 같은 경우에 파라사이톨로지 쪽도 지금 되게 핫해요. 근데 이 회충이나 기생충 같은 종류는 아직은 도움이 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는 밝혀지고는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IL-17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그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이거는 회충에 의해서 되게 적절히 조절된다라는 논문이 몇 편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제가 애들한테 회충약을 안 먹이냐?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먹여요. 왜냐면 일단 얘네들은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은 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들은 팔도 없고
자기 의지적으로 어디를 막 가긴 가는데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몸의 의지에 따라서 좀 휩쓸리는 류가 많은데 이 파라사이트나 회충 같은 애들은 그게 아니라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좋은 애들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안 좋은 애들이 있다면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 소비자 아이 중 한 명이 이제 중1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랩을 했더니 다양성은 평균치가 나왔는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평균 이하로 좀 낮게 나왔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딱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잖아요. 12세, 14세.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성장 호르몬을 맞출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한 이게 단계가 키가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그냥 맞추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맞춰도 영양이 잘 돼야 된다 해서 이게 지금 뭐 틴스펙이랑 마이레랑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했을 때 우리가 이 다양성을 했을 때 얼마나 더 뭐 커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의미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상당히 좋은 질문이시고 앞으로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연구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성장 호르몬을 맞는다 하더라도 마이크로바이옴의 백업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부스팅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되게 하고 싶어하는 연구가 아직 관심은 많은데 아직 정리는 되어 있지 않죠. 근데 분명히 저희가 지금 서울대 어린이병원이랑 같이 아이들 성장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 주신 내용이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7년째 아이들 똥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2세, 14세 넘어서 성조숙증이 오면서 그 아이들 지금 환경 영양이랑 마이크로바이옴 저희 다 모으고 있거든요. 아직도 7살이에요. 저희 회사 창립할 때부터 서울대 어린이병원이랑 연구했는데 아직도 7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저희 죄송하지만 10년은 더 걸려요. 회사 창립한 지 지금 7살까지 모으는데 더 걱정은 뭐냐면은 자꾸 아이들이 도망가요. 처음에 50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7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가 차원 연구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로잉랩 연구가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로잉랩으로 이런 식으로 10년이 쌓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아메이 내부 알고리즘으로 다 남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을 먹고 뭐를 했는데 실제 그로잉랩이랑 같이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했더니 키가 이만큼 더 크더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아이들이 이런 거를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더 크더라. 이게 웰네스랩, 그로잉랩, 마이랩 이 안에 지금 다 섞여 들어오는 데이터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할 때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항목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니 설문지가 7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예전에 연구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한 3-4장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답이 다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의 신뢰도라고 하죠.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앱 이런 걸로 저희가 지금 다 대체하면서 매일매일 아주 짜질짜질하게 기록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딘가에 남아가지고 결국 이게 아메이 사업의 핵심의 중추의 데이터, 빅데이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 준비는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이제 두 번 됐는데요. 예. 됐고 너무 반갑고요. 제가 두 번 다 들었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고요. 왜 제가 이걸 들었냐면요.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요. 하나는 7살짜리 자폐하고 하나는 34살짜리 이거 알레르기. 예, 아토피. 그 때문에 이제 박하니 고생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아직 이런 걸 몰라요. 그쪽에서는 전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기본적으로 딱 내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 좀. 그 아토피나 자폐나 둘 다 일단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쪽인데 저는 그냥 다른 아주 복잡한 것보다도 아침에 굿모닝 플러스 마이랩 붙여서 먹는 거 일단은 그거는 정말 이펙티브해요. 저도 많이 느끼고 저도 하면서 이게 섞어서 들어갔을 때
우리 장내미생물에게는 예상외로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주더라고요. 얘들이 만들어내는 뷰티레이트의 양도 상당히 달라지고, 저는 미생물쟁이다 보니까 제가 연구했던 것들을 체감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저는 체감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 하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시작하셨으면 진짜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잠복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34세면은 이미 몸의 면역 세포들이 임프린팅이 된 거예요.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일단은 여름이 되면은 피부가 이제 습해지기 시작하면은 외부 엑스포저음을 더 쉽게 퍼미에이트, 침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약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고 또 뭐가 문제냐면은 요즘에 바이올로직스라고 해서 IL-17, 그러니까 IL-17이라는 사이토카인이 이 모든 면역이나 성인 아토피에 되게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블락킹 해버리는 약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면 저 아는 분이 그 약 쓰고 6개월 만에 혈액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지금 제 설명들을 다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암 세포를 매일같이 찾아서 죽이고 있어요. 성인 아토피가 있으신 분은 면역 세포들이 엄청나게 과민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젊은 나이에 애들이 너무 익서스트 그러니까 너무 진이 빠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60세 넘어서 암 발병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뭐냐? 이 면역 세포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암 세포들을 막 잡아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나 스스로 과민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게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 IL-17 블락커를 썼다가 6개월 만에 혈액암에 걸렸어요. 암 세포들을 막아놓으면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막으면은 아토피는 안 날지언정 걔네들이 할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백업을 할 수 있는 건 장 누수를 억제해보자. 그 프로젝트가 제일 셀 것 같아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일단 높이자 해서 뭐 이래저래 유튜브 같은 거 추천해 주시면은 장 누수에 관련된 거 보면 결국은 다 뷰티르산, 뭐 뮤신 이거 다 뷰티르산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 두 케이스 모두 다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한두 개만 두 분만 마지막으로 그럼 먼저 하시고 둘다 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첫째는 아토피가 없는 대신에 기억이 좀 심하고 둘째는 아토피가 좀 심한데 이제 사실 그거 검사를 했을 때 아토피가 있는 둘째가 훨씬은 아니지만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나 자연성이 높게 나와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에 그 피 검사를 했을 때 알러지가 이제 100가지를 검사하면 거의 70가지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프로틴도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애플사이다 비니거랑 같이 해서 그거를 마이름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면역의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리포트를 봤을 때 얘는 리포트 결과도 좋은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마스터 테스트 같은 거인데 70까지 나오면 진짜 대박, 진짜 상상 초월인데요. 이게 결국 면역 세포의 교육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콩단백질도 또 못 먹는다고 하면 에사비 먹을 때 그 마이랩을 섞어 드시지 말고 살짝 띄어서 드세요. 에사비 같은 경우에는 pH가 좀 낮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런 유산균주들이 약간은 데미지를 받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사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얘네들이 저희가 마이랩에 셀렉트한 애들은 거의 pH 2.5까지도 괜찮거든요. 에사비가 제가 지금 잠깐 착각했는데 한 pH 3.5에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먹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가장 핵심은 결국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랑 포스트바이오틱스밖에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저희가 지금 특허로 내고 있고, 지금 아이들의 면역 지표라든지 알러지 지표 같은 것들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은 지금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아이들의 장 누수 현상을 좀 막음으로써 아이들이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면역이 다 과민해지는 거고 뭐를 먹어도 자꾸만 알러지성으로 반응을 하는 거는 내 면역 세포들이 되게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좀 애들도 릴렉스 하고 싶은데 릴렉스가 안 되는 거죠. 그 릴렉스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근데 그 릴렉스하는 상태에서 가장 큰 올가는 피부랑 장이에요. 결국은. 예. 그래서 피부 쪽에 뭐 쓰는 섬유유연제나 이런 것들 뭐 잘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으로 제일 큰 우리의 과민성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먹을 때 일단 그런 그 캡사이신 리세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탕 이런 거 되게 안 좋아요, 사실은. 그 매운 것들 엄청나게 먹고, 또는 이제 콜라라든지 방부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은 결국은 다 해가 미쳐지는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런 거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지수 계속 관리하고, 그리고 철제, 두째 아이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몇 번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아이들이? 큰애는 올해 4학년. 그럼 2학년. 그러면 아직은 되게 많이 변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시면서 조금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시기잖아요. 나이대가 아직은 계속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을 거니까 지금 일단은 다양성을 최대치로 찍어보자. 중학교 가기 전까지 일단은 다양성을 최대치로 찍자. 그리고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가 제일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예. 네. 저희 아이가 성조숙이 있어가지고 2년 정도 주사를 맞은 상태고, 그리고 3세 이전에 항생제를 아팠기 때문에 항생제를 진짜 많이 맞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5세 이후에 진짜 아토피도 너무너무 심했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키가 작으면서 성조숙이 와가지고 좀 키를 키우는 목적으로 그 주사도 맞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저희 365나 다른 유산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마이랩을 한 이유가 이제 그 주사가 끝나서 키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에 키우는 목적으로 마이랩을 이거 그로잉 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검사지가 나왔는데 평균치보다 다 월등하게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상위 여기 포스트 균형이 상위 15%고 그 다음에 다양성도 상위 20%고 다 되게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이랩을 지금 4번을 처방을 받아서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어쨌든 간에 억지로 먹이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먹였을 때는 이거 검사하기 전에는 유산균을 안 먹었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더블 X랑 칼맥디랑 비타민 D랑 그렇게 다양하게 저희 영양제를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 마이랩 4번을 먹으면 저희 아이가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일단은 그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랑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그렇게 좋다라는 거는 일단은 반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려서 항생제를 먹은 것과 이런 것에 마인드가 있으셔서 아이를 일단 식단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인스턴트 계속 안 먹이려고 하는 거라든지 발효식품 많이 먹이려고 한 거라든지 야채 많이 먹이려고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축하드리고, 이 상태를 계속해서 일단은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양성이랑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계속 높게 유지한 상태로, 이 상태에서는 일단은 그게 높아지고 나면은 아침에 겉모닝 같은 파이토프로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먹으면 되게 좋아요. 더블엑스도 상위 15%면은 더블엑스 먹는 거에 30%, 그러니까 그 거의 대부분 70%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연구했을 때. 그러니까 더블엑스가 상당히 컨비네이션이 많은데 이거를 다 흡수한다는 게 어려울 정도로 되게 복잡한 물질인데 그 정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면 흡수력도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 꾸준히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높은 아이들 요즘에 보기 어려운데 축하드립니다.